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비서실장을 조기에 발탁하는 등 정권 인수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정상들의 축하 메시지를 차단하는 등 여전히 대선 불복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 간의 통화를 시작으로 침체됐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시동이 걸릴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임은정 공주대 교수와 함께 관련 사안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닷새 만에 첫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초대 백악관 실장의 최측근인 30년 지기 론 클레인 전 부통령 비서실장을 낙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지금 불복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인수위의 작업들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인사를 단행을 했다는 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바이든 당선 입장에서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월 20일에 내년 1월 20일에 취임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따져보니까 한 10주 정도 남은 거예요. 그러면 막대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인수위원회가 할 일이 많은데 이제 그 인수위원회가 할 일을 이제 그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인사가 이루어져야 될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스트가 이제 비서실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론 클레인 이라는 분이 그러니까 워싱턴의 전문적인 정치 전문가로 알려져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바이든 당선인과 한 30년 지기 예. 최측근이라고 알려져 있죠. 사실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그 비서실장은 그 대통령 최측근이 되는 게 관례고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대통령과 함께하고 대통령께 주요 사안을 보고하고 또 대통령의 의중을 이제 전달하면서 모든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최측근이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론 클레인 그 비서실장의 발탁은 많이 예견됐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속 인사가 계속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바이든 당선인 측에서는 이제 그 정권 인수를 위해서 차근차근 일을 해 나가야지만 남은 10주 동안에 이제 그 어느 정도 일을 마치고 이제 취임 초기에 또 취임 초기에는 또 행정부에서 어떤 그 자신들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한 100일 뭐 개혁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중요한 의제를 또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준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바이든 당선인 측에서는 굉장히 급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워싱턴 포스트는 클레인 내정자가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다 이런 표현도 하기도 했는데 이 인사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고 임 교수님께서 좀 자세히 론 클레인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뭐 에볼라 차르라는 별명도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민 교수님께서 잘 해설해 주셨는데요. 이번에 조금 이렇게 일찌감치 인사를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의견이 조금 갈라지는 부분이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미국 안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우리 국내에서도 이렇게까지 지금 의견이 갈라져 있는데 양립이 심한데 너무 좀 서두르는 게 아닌가, 좀 안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반대하셨던 분들에 대해서도 그런 의견들도 좀 있으신 게 들리는데요. 어쩔 수 없었다라는 지금 우리 민 교수님 코멘트에 대해서도 저도 깊이 공감하는 바이고 우리 지금 탄핵 때를 우리가 좀 상기를 해보면 그때도 우리가 인수위가 없이 막 이렇게 급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어려운 게 있었듯이 그런 상황을 또 만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런 시국에서 그래서 그런 것 자체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고 선택되신 이 지금 클레인 씨도 역시나 무슨 그 바이든 물론 이제 당선되신 분하고 개인적인 친분도 있지만 이제 민주당에서 워낙 오랫동안 몸을 담고 있으셨고 뭐 예를 들면 엘고어 전 이제 부통령이 하셨었지만 분하고도 관련이 있다든지 여러 이제 민주당의 소위 베테랑 중진들하고의 관계가 있으셨던 분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물론 하버드 로스쿨 뭐 학력이 훌륭하신 거 뭐 말할 것도 없고 또 재밌는 건 이제 유태계 출신이시다 보니까 예. 그런 부분들까지도 아마 다 적절히 고려한 인사가 아니었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앞서 잠시 이제 앞으로 또 다른 후속 인사도 단행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해주셨는데 우리로서는 사실 국무장관이 내정 누가 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네, 일단은 그 후속 인사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좀 짚어볼 필요는 있어요. 그 트럼프
그 바이든 당선인 측에서 최우선 대응 과제로 뽑은 것이 4가지가 있거든요. 코로나19 대응, 경제 회복, 인종성 형평성, 기후 변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국무장관 그 포스트는 좀 멀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관심이 거기가 더 많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속 인사가 이루어진다면 아무래도 경제 분야라든지 이제 보건 분야. 그러니까 그 클레인 비서실장도 말씀해 준 것처럼 어떤 에볼라 차르라고 그래가지고 과거 2014년에 미국의 에볼라가 뭐라고 할까 올라갔을 때 도래했을 때 그때 이제 효과적으로 이제 에볼라 대응을 했던 그런 대응팀의 수장이었고 역할을 했고 이와 더불어서 경제 부분에 있어서도 2008년에 미국이 금융위기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9년에 오바마 행정부에서 대규모 스티뮬러스 패키지죠. 대규모 양적 팽창해서 이제 구제 금융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그런 경제 지원법을 이제 맡아서 이제 이끌어내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역량을 인정받은 거죠. 최측과 더불어서. 그래서 이분을 수장을 해서 이제 경제 포스트라든지 보건 포스트가 하나하나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우리가 관심 있는 국무부 장관에는 여러분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이라든지 수전 라이스 전 국가안보 보좌관 그리고 유엔 대사 이런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안에 그러니까 외교 안보 캠프 안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시고 지금 현재 누가 국가안보부장으로 갈 것이냐, 누가 국무부 장관으로 갈 것인가, 여기서 굉장히 복잡한 샘것과 토론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마지막에 여러 명의 최종 후보가 딱 바이든 당선인이 올라갔을 때 바이든 후보가 이제 선택을 하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다소 시간이 걸릴 거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사는 이제 계속 한둘씩 나올 텐데 이런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또 의제로 다뤄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고 이런 바이든 당선인의 행보와는 무관하게 트럼프 대통령은 약간 치졸하다고 표현하면 어떨까 싶을 만큼 대선 불복도 하고 있고 방해도 하고 있는데 백악관으로 온 외국 정상들의 축전 같은 것들 전달하지 않고 있고 통화에 필요한 통역 서비스나 이런 것들도 전 정부 차원에서 뒷받침도 안 해주고 있고요. 안보 브리핑도 배제시키고 있고 어떻게 좀 종합적으로 판단하십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선거를 이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거의 패배를 인정하고 바이든 후보가 당선됐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줘야지만 이제 모든 정권 이양 과정이 들어갈 건데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선거 불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행정적인 절차가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이는 굉장히 혼란한 그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잘 알려진 것처럼 우리의 조달청에 해당하는 그러한 총무청에서 이제 인수위원회에 대한 행정적 도움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인수위원회가 외국 정상들과의 통화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정권 이양, 트랜지션 피리어드를 거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본다면 정치적 승부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거 불복을 통해 가지고 법원에 가서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을 받겠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지지율을 결집하고 그리고 추후에 정치적 행보를 도모하겠다. 그러니까 출구 전략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물론 자신이 이번 대선에 승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이번 대선 이후의 정치적 행보를 위해서 일각에서는 2024년 대선에 다시 도전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한발 떨어져서 볼 때는 굉장히 좀 치졸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확한 정치적 개선에 의한 치밀한 전략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전략이 일관성 있게 지금 펼쳐지고 있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덧붙여 주시죠, 임 교수님.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분을 참 이해하기가 여러 가지로 너무 어려운 측면이 많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우리가 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 기존에 우리가 봤던 그런 스타일의 리더가 아니다. 또 미국의 상식이나 전통을 깨고 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엉뚱하게 행동하시는 분은 아닌 게 이미 여러 케이스를 통해서 다 입증이 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렇게 이제 나오시는 거는 혹시라도 만에 하나, 물론 확률이 높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합주의 이제 재검표, 조지아가 지금 굉장히 주목을 다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데서 혹시라도 다 뒤집어지거나 아니면 그 선거인단을 정하는 거 가지고 주지사랑 주의회가 다른 주들에서
뭐 인단을 그 결정하는 거가 서로 안 맞아 떨어진다든지 해가지고 뭐 하원으로 넘어가는 케이스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요. 어쨌든 뭐 확률로 봤을 때 그게 이렇게 지금 이 시점에서 굉장히 뭐 굳이 영어로 표현하자면 likely한 상황은 아니겠지만은 확률이 높은 상황은 아니겠지만 말씀하신 그런 어떤 정치적인 여파도 또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걸로 보여지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상당히 지금 우려가 되는 거는 우리 모두에도 잠깐 그 말씀이 나왔습니다만은 이 지금 국방 상황이 저는 좀 걱정이 실제로 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안보 브리핑 같은 거 물론 정치인으로서 일개 정치인으로서 그런 행동을 하시는 거는 일견 뭐 본인의 뭐 개인적 그것을 위해서는 뭐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러실 수 있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이 국가 전체 그것도 다른 나라도 아니고 미국이라는 나라에 지금 안보의 수장에 계신 분께서 이런 행동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는 안보 공백이 올 수 있는 우려가 있고 뭐 에스퍼 장관을 지금 경질해 뭐 사임이라고 봐야죠. 사표를 수리하신 상황인 거니까요. 뭐 그런 상황들 그러면서 이렇게 아주 충복이라고 하는 굉장히 좀 레디컬하고 격정적인 것 같은 분들을 자꾸 지금 국방부에다 앉히고 계시는데 이런 상황들이 혹시나 좀 불필요하게 누군가를 자극하는 건 아닌지라는 부분이 우리 입장에서 북한을 비롯해서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우려가 안 되지 않습니다. 네,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예, 그 당선인이 안보 브리핑 받지 못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지금 표해 주셨는데 공화당 내에서도 여긴 우려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만약에 안보 브리핑을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인수위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꾸준히 좀 받아야 되는데 이걸 다 받지 못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우려가 나오는 겁니까? 일단 대통령 그 후보로 그 주요 정당 대통령 후보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그 저희가 그 보도를 통해서 접한 것처럼 선거 승리에 관계없이 이제 그 정보 기관에서 주요 정보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줍니다. 그것은 차기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가정을 하고 네. 하는 건데 그만큼 그 임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미국 대통령이 갖는 그 안보적 중에서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뭐 안보 브리핑을 통해 가지고 어떤 상대 뭐 적국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그 위협 세력들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고 있어야지만 이제 취임 이후에 어떤 급변 사태가 벌어졌을 때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이고요.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런 그 보고를 할 때 이제 측근까지 다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분들이 아무래도 백악관에서 어떤 그 급변 사태가 벌어졌을 때 이제 그 급박한 결정을 내리는데 핵심적인 참모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계속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야지만 급변 사태가 터지고 테러라든지 뭔가 좀 그 안보에 위협이 생겼을 때 바로바로 그 상황을 판단하고 네. 이제 결정을 낼 수 있는 것이죠. 그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아까 임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이 갖고 있는 국제 정치에서의 또 위상을 생각했을 때 이러한 부분은 만에 하나 뭐 2000년대 뭐 2001년대 9.11 사태가 어떤 아무래도 2000년 그 선거 이후에 어떤 그 정권 이양이 좀 늦어진 것 때문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또 다른 그런 9.11 사태가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대 얘기하셨는데 그때 상황이 지금하고 좀 비견되는 상황이라서 좀 더 질문을 좀 드리면 당시에 이제 부시하고 엘고하고 소송전을 진행할 때 그 당시에는 그 안보 브리핑이 제공이 어떻게 됐었나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알려진 것은 이제 그 아무래도 불복 상태, 그러니까 그 결과가 결정되지 않은 거죠. 불복이라기보다는 결과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재검표를 그 후보 측에서 요청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 법원 그리고 연방 법원까지 올라가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클린턴 당시 민주당 정권에서 선거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지 부시 공화당 후보 측에 어떤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이 벌어졌죠. 그렇지만 그 이후에 어떤 그 국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엘 고어 부통령이 그 당시 후보가 이제 빌 클린턴 대통령에게 부시 후보 측에도 정보를 제공해 좋겠다. 이렇게 되면서 정보가 제공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언론이나 미국의 지식인들, 주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올해도 불가피하게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만 그래도 2000년의 어떤 전례를 따라서 좀 그 순조롭게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국제 원로 그룹인 디 엘더스도 성명을 내고 이런 트럼프 대통령 행동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판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초청을 해서 이번 대선에 참관했던 해외 전문가들 역시도 부정선거는 없었다. 이런 보고서를 내놓고 있습니다. 공화당 역시도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안보 브리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려 섞인 시각을 내비치고 있는 이런 국내외 모두에서 비판적인 시각이 나오는 이 상황에서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까지 이런 이야기들을 다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에 좀 예측하시기 힘든 분이니까 구체적으로 뭐 언제까지는 그래도 불복하셨던 거를 좀 가라앉히고 하실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은 네. 일단 그 정해져 있는 날짜들은 있는 거니까요. 뭐 12월 8일에는 이제 각 주별로 선거인단을 뭐 확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14일로 가서 선거인단들이 투표를 해야 되고 이런 이제 일정들이 남아 있으니까 저는 이제 물론 제 예측이나 분석이 틀릴 수 물론 있지만은 지금 이제 공화당 일부 지도부에서 조금 트럼프 대통령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들을 하시는 것은 이 일정들이 아직 기술적으로는 남아있기 때문 다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정도라고 봐야지 되지 않을까 싶은 것이 공화당이 이번 선거에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을 실패했을지 모르지만은 물론 그것도 굉장히 박빙의 승부였고 7천만이 넘으시는 미국의 유권자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선택하셨지만 전반적인 선거를 봤었을 땐 공화당이 전혀 실패하지 않았거든요. 전혀 실패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이제 이번 선거가 마치 우리 그 탄핵 정국처럼 탄핵은 실질적으로 아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에 대한 어떤 불신임이었던 측면은 있지만 교차 투표로 우리 동네 내지는 우리 주를 대변하는 사람들은 또 공화당을 지지한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원도 그렇게 지금 숫자가 애매하게 나온 거고요. 그래서 조지아 지금 주 상원이 또 중요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1월 달에 다시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화당의 그 소위 좀 명망이 있으신 정치인들이라는 분들이 끝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밀어줄 거라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하기가 힘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2월 22일 선거인단 투표가 있고 또 1월 5일에 조지아주 그 상원 다시 또 투표를 하게 되고 지금 조지아주 0.3%포인트 정도 차이 나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인단 그 표도 다시 한번 수개표를 다시 시작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일정들이 다 예정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또 예정된 일정은 1월 20일이 대통령 임명하는 그 시작되는 날이잖아요. 임기 시작되는 날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1월 20일을 마지노선으로 봤을 때 언제까지 저희가 좀 예상을 해봐야 되는 것인지요? 일단은 12월 8일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거인단 주에서 확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 법원에서 이제 그 재검표라든지 선거 부정에 관한 판결을 내려줘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주법원에서는 언론 보도에 나오는 걸 보면 늦어도 11월 말이나 12월 초면 나올 것이다. 만약에 트럼프 캠프 쪽에서 다시 불복을 해서 연방 대법원으로 끌고 올라간다면, 즉 주 대법원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불복하면 연방 대법원으로 바로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연방 대법원이 이 사안이 가진 중대성을 고려해서 최대한 빨리 이제 그 검토를 해가지고 판결을 내려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12월 8일 이전에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이제 그 출구 전략을 마무리하고 그런 부분이 있겠죠. 이제 공화당 측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킨다 이런 것보다는 이제 정치적인 계산이 있는 것이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지아에서 결선 투표가 있는데 그 두 석이 이제 공화당이 상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질 수 있기 때문에 상원 의원 선거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상원 의원 선거이기 때문에 지금 공화당이 48석을 확보하고 50석을 확보하고 그 민주당이 48석을 확보하고 두 석이 지금 조지아에서 결정이 되는데요. 만약에 공화당이 두 석을 다 갖고 온다면 52석이 돼서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기 때문에 이제 2024년 대선을 노릴 기반도 되고요. 그다음에 바이든 행정부의 어떤 그 정책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공화당 한 석만 이기면 되는 거죠. 그리고 51석만 되면 과반이 되는 건데, 근데 만약 두 석을 다 잃는다면 이제 공화당 측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상원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도 정치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후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미트 매커널 그 공화당 상원
대표라든지 어떤 공화당 중진들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출구 전략을 도와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 이번 대선에서 어떤 표심에 있어서 파워를 보여줬거든요. 힘을 보여줬거든요. 7천만 명 이상이 넘는 지지층들이 지금 공화당 지지자가 표를 던졌고, 그리고 지금 출구조사 결과를 제가 보니까 백인 유권자들, 그러니까 2010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표를 던졌던 공화당 지지층의 표는 더 강화됐어요. 그런 걸 본다면 여전히 그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티켓 파워는 살아있기 때문에 공화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조지아 상원 그 결선 투표를 이기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도와줬으면 하는 그러한 속셈이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출구 전략을 반대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치 맥코넬 상원 그 대표가 이제 어떻게 본다면 총대를 메고 나와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출구 전략을 지지해주고 이제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많은 정치적인 셈법들이 다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런 선거를 그러니까 뭐 전후로는 다 이제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 가장 걱정되는 것은 북한의 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북한이 아무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 전문가들 앞서서 이제 저희가 리포트를 통해 보여드렸습니다만 바이든 후보, 그러니까 바이든 당선인이 우선순위에서 북한 문제가 좀 빠져 있는 것 같다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관심을 끌기 위해서 도발을 또 할 것이다, 이런 분석들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물론 그런 분석들이 당연히 타당하고요. 타당한 측면이 있고, 북한이란 나라는 항상 그랬었으니까 늘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뭐 우리 인영 장관께서 또 말씀하신 부분도 있었지만은 북한이 극도로 지금은 조심을 해야 하는 시기가 맞지 않나. 그래서 뭐 우리 쪽이 어떻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또 북한이 정말 그 뭐 본심을 다 바꿔서 굉장히 어떤 우호적인 제스처를 할 거라고 또 기대하는 것도 어렵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좀 자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를 바라고 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바이든 부통령이셨지만 이제 대통령이 만약에 이렇게 스무드하게 이제 진행이 되면 소위 이 워싱턴을 중심으로 했던 엘리트들이 다 돌아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워싱턴 생활이 길지만은 지금 여러 언론 보도에 나왔던 것이 한 2,000명 정도가 지금 있으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외교 쪽을 그 보좌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한 20개 팀으로 나눠져서 쫙 하신다는 건데, 이 워싱턴이라는 동네가 재미있는 게 조그마한 도시지만 그 안에 이제 주요 싱크탱크들이 있고, 그럼 거기서 이제 학자들이나 소위 전문가들이 의견을 미리 이제 좀 이렇게 개진을 해보고 여론을 수렴을 하고 그것을 또 핵심층이 받아들이고 해서 이런 어떤 바텀업이나 순환식 그 구조가 있는 게 그 동네의 특징이거든요. 그 수도로서.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 4년 동안에 상당히 많이 퇴색이 되었던 것이 다시 돌아올 거다. 근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의 전통적인 이거는 민주당 공화당을 떠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전통적인 그 엘리트들의 차원에서 봤었을 때는 중동이 너무나 중요하고, 우선순위에서는 아무래도 북한 문제가 최1순위로 가지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아무래도 대중국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에 종속 변수 정도로 취급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좀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네. 네. 오늘의 영단어 하나로 꼽으라면 린치핀이 아닐까 싶어요. 바이든 당선인이 한국이 핵심 축이다, 그러니까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에 있어서 핵심 축이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앞으로의 한미 관계는 어떤 식으로 좀 개선이 될 걸로 예상을 하시는지요? 아무래도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이제 사실 확정이 되면서 한반도 정세에 있어서는 보다 안정성이 좀 배가 되고 예측 가능성이 더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줬던 미국 우선 대정책보다는 예측성이나 안정성에서 우리가 좀 더 이득을 볼 수 있을 거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린치핀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제 한미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북한 문제는 한반도 안보 상황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제 그 린치핀 같은 경우에는 인도 태평양 지역하면 아무래도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웠던 인도 태평양 전략,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한미 동맹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한미 동맹이 굉장히 중요한 동맹이고 이제 동맹 국가의 어떤 그 관계를 강화하겠다고 어제 우리 시간에 어제가 이제 그 두 정상께서 통화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미 동맹은 안정적으로 관리가 될 것이다, 견고하게 유지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 북한 문제는 그 임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그 영내에서의 미국의 리더십 유지, 세력 균형이 있어가지고 이제 좀 미국 측의 압박이 강해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도 태평양 지역 이 말만 나왔는데도 벌써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이 동참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냐. 그만큼 우리가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인도태평양 지역 의 어떤 그 세력 균형을 위해서 한미동맹이 린치핀을 해줘야 된다. 중요하다. 이 부분은 인도태평양 지역이라고 얘기를 한 거는 이제 대중국 견제 전략을 위해서 인도까지 포함한 이런 그 아시아를 포함하는 그러한 동맹과 어떤 파트너십이 미국에게도 절실하다. 즉 공화당 정권이든 민주당 정권이든 그것을 이제 변함없을 거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상황에서 뭐 그런 부분이 고려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너무 바쁩니다. 지금 그 트럼프 그 바이든 당선인 측이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취임 이후에 이제 정상적으로 그 업무가 돌아갈 때 이제 보다 더 이제 구체적으로 알겠습니다. 영내에서의 한미동맹 역할에 대해서 논의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임은정 공주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